자,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까지 이제 그 노인의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하는 이론 중에 이제 교환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 이 장에서 별도로 또 배울 거고요. 그래서 여기 교환 이론에서는 이제 그 뭔가 노인들이 뭔가 가지고 있어서 뭔가 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주지 못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소외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이론이 교환 이론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노인의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기존 노인 세대와 뭐예요? 뉴 실버 세대, 이제 노인이 되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죠. 그분들이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그 욕구는 완전히 지금 수준과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그 욕구가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10대 때 하고 싶었던 거, 가지고 싶었던 거, 그게 이제 이렇게 대학에 입학을 하고 이제 20대가 되면서 하고 싶었던 거, 가지고 싶은 게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노인들도 세대가 변함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요. 자신의 건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자기의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의 욕구 변화가 일단은 첫 번째 보면은 노후 가족 생활, 노후에 내가 어떠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뭐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한 이제 욕구 변화가 이제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 설정. 이제 예전에는 내가 노인이 되기 전에 경제 활동을 했을 때는 내가 경제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내가 자녀를 부양을 해줬지만 내가 이제 경제력이 없어지게 되면 어찌 보면은 내가 자녀에게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갔어요. 이제 뭐 분가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자녀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옛날에는 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 또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런 게 다 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구의 형태도 이제 바뀌는 거죠. 자, 옛날에는 내가 장남이랑 같이 살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손자녀도 내가 옆에서 데리고 있고 싶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 그래서 다 핵가족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 중에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신 분들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막 소수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대가족에서 이제 핵가족으로 변화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자산 관리. 이제 경제력이 이제 약해지잖아요. 이제 소득이 이제 줄어들게 되거나 없어지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앞으로 내가 65세에 퇴직을 해서 100살까지 사는데, 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뭐 물론 요즘에는 이제 연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연금을 다 쓸 수 있지만 그 연금이 그래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이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사회 초년생이 되고 나서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 관리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어진 이 그 퇴직 이후의 삶이 35년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때 여가 문화 뭐 어떻게 즐길 것인가? 지금 뭐 70, 80된 어르신들이 즐기는 것과 이제 65세가 이제 갓 되신 분들이 이러한 즐기고자 하는 건 또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인구 변화와 노인 문제의 현황해서
국제 수준에서 나라들이 얼마나 늙었는가. 뭐 좋은 말로 하면 노인 인구 변화 속도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각각의 3단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화 사회, 두 번째는 고령 사회,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초고령 사회. 자,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 교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몇 단계일까요, 지금? 예,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 사회, 고령 사회. 2017년에 노인 인구 비율이 14%가 넘어갔죠. 14%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벌써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자,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3단계입니다. 3단계.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다. 심지어는 일본은 노인 인구 비율이 거의 29%에 육박합니다.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일본은 3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약. 뭐 물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1억 2, 3천만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3천만 명이 노인.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일본의 노인복지 관련된 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국제 간의 노인 인구 변화 속도를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고령화 사회는 말 그대로 이제 첫 진입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퍼센트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이제 7%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 미만, 그리고 14%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두 번째 단계 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14%에서 20% 미만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이 두 번째 단계라고 그랬었죠. 지금 2018년 기준으로 14.8%예요, 우리나라가. 자, 그 다음에 이게 20%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앞에 초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세 번째는 초고령 사회.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고령 사회인데 여기서 화가 빠지면은 고령사회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초자가 붙으면은 초고령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숫자는 7, 14, 20%가 넘어갈 때마다 각 단계별로 넘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우리 노인복지론이나 뭐 이런 데 시험에 나와서 꼭 알아야 되는 거라기보다도 우리가 시사상식으로라도 이제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곧 있으면은 뭐 무슨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런데 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하는데 저게 고령사회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이해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보면 이 그림도 지난 시간에 했을 겁니다. 자, 고령화 사회 속도. 자, 뭐,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인구 숫자는 뭐 한 725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노인 인구가, 대략, 우리나라 인구가 5,150만 정도, 약 5,150만 정도 된다 해요. 뭐, 물론, 외국인 포함해서 뭐 한 외국인 뭐 이렇게 이민자들 뭐 다 합쳐가지고 노동자들에서 250만 정도 되거든요. 거기 대비 이제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이 노인 인구 700만이 넘어가는 노인 인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우리 인구가 늙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첫 번째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자, 그러면은 1단계에서 2단계까지, 2단계에서 3단계까지 가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은 첫 번째 단계가 1864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고령사회죠. 고령사회. 고령화사회죠. 고령화사회. 예.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7%가 넘어가면 1단계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2단계로 넘어가는데 115년이 걸렸어요. 한 세기가 넘게 걸렸어요. 1979년에 미국은 2단계에 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미국도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이제 인구가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으니까 여기 40년 걸렸어요. 2019년에 이제 도달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을 한번 볼게요. 일본은 1970년에 첫 번째 단계 도달했어요. 두 번째 단계 24년 걸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일본의 그 노인 숫자가 늘어난 거 보고, 저 일본 나이 많은 사람 노인들 많아져서 곧 망하겠다. 막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첫 번째 단계 2000년, 여러분들 태어난 연도일 거예요, 아마. 태어나거나 이제 비슷한 세대죠. 2000년에 1단계 도달을 했어요. 고령화 사회에. 근데 두 번째 단계. 이거는 표기가 좀 잘못됐는데 2017년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데 17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자, 미국은 100년이 넘게 걸렸고 일본은 24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7년 걸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보자고요. 2단계에서 3단계까지 갔는데 미국은 40년, 일본은 12년. 지금 이것도 지금 이거 예전 그림인데 이게 지금 2017년에 도달했다 했잖아요. 2017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4.3%였어요. 자, 이게 지금 2026년에 된 이게 2024년이나 25년에 도달한다라고 합니다. 몇 년 걸려요?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7, 8년이면은 3단계 도달.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미국은 이거를 조금 이렇게 좀 표현을 할까요? 자, 미국은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울기, 이 각도가 우리나라는 완전히 거의 뭐 미국과 비교하면 거의 수직 상승이죠. 미국은 1에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그만큼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아이 숫자는 적고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고 하니까 노인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죽지 않고 오래 사니까. 그쵸? 그래서 노인 인구 비율을 이러한 그림으로 표현을 했죠. 2018년 기준 14.8%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거 뭐 노인 인구가 뭐 계속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2017년에 14.2%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 2단계에 진입을 했어요. 우리나라.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노인 인구 2017년 기준 700만 넘어갔죠. 그 2018년 기준 720만이 또 넘어갔습니다. 증가 속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났을 시기 2000년대 그 보면은 노인 인구 비율 7.3%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18년에 14.8%, 거의 20년 만에 더블이죠. 더블. 2배. 2배가 이제 늘어났다. 노인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이제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노인 숫자들 있잖아요. 이게 그 어두운 자주색이 이제 남자고, 밝은 자주색이 이제 여성인데, 한 330만 정도 됐는데, 지금은 2배가 이제 넘어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노인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세대를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그 기존에 이제 얘기를 하는 노인 세대와 그러니까 뭐 이게 한 70대 이상 되는 이제 노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갓 노인에 이제 진입을 할 예정인 베이비 부모 세대.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 세대 다음에 에코 세대. 이 세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물론 여러분들은 무슨 세대로 하죠? 2000년대 이후 세대들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 근데 밀레니얼 세대까지는 뭐 우리가 노인 쪽에서 그렇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세 개의 이제 세대를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기존 노인 세대의 자녀가 베이비 부머 세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인구가 가장 많다고 그랬었죠.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곧 노인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노인 인구의 이제 편입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다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그래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가 또 에코 세대입니다. 에코 세대,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에코 세대까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각자의 자녀 세대들에 대한 이제 구분을 우리가 할 거예요. 구분을 하면서 어떠한 특징인지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이 노인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에코 세대가 각각의 겪었었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인 세대. 첫 번째 노인 세대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보시면 일단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겪으셨던 분들이 일단은 일제 식민지를 이제 경험을 하셨었죠. 일제 식민지를 경험을 하셨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핍박도 받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거기다가 일제 식민지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얼마 안 가서 뭐예요? 전쟁이 났었죠. 이북이 이제 우리나라를 남침을 해서 이제 한국 전쟁 옛날에 저 어렸을 때 6.25 전쟁이라 배웠었는데 한국 전쟁이라 하죠. 이 전쟁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1950년부터 해서 53년까지 합니다. 쑥대밭이 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3년.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었겠죠. 피난도 가고
가족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서 막 그냥 뭐 생리별하고 뭐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그래서 뭐 이상가족 찾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상가족 찾기 하면 저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 남한에 있는 사람 간의 이상가족만 생각을 하시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었고 나서는 어, 같은 남한에 있어도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에 있어도 가족끼리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민번호 이것도 다 옛날에는 다 수기로 했거든요.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뭐 어린 아이들이 뭐 자기 뭐 출생이 어떻게 돼서 주민번호가 뭔지 다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도 뭐 이렇게 막 이상가족으로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년, 80년 넘어오면서 이제 그게 좀 정리가 많이 됐죠. 뭐 그 여러분들 그 국제시장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한번 시간이 나시면 국제시장 한번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 이제 어려운 시기를 이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 이제 그러니까 이게 1차 산업에 이제 1차 산업에 이제 종사를 하셨던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 우리가 그 일제 식민지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2차 산업 2차 산업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 어, 그 뭐 무슨 뭐 중화공업 뭐 만들어서 공장에서 그 공장에서 우리나라가 그 성장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뭐 중화공업, 조선업 뭐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에 이제 종사를 하면서 경제 발전에 엄청 한몫을 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 제가 어렸을 때 1970년, 80년 독일에서는 뭐 1960년 라인강의 기적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강의 기적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성장 속도가 막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 뭐 2.1%, 뭐 1.5%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2% 깨졌죠.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막 20%막 이랬어요. 1년에. 뭐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성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기존 노인 세대들은 또 노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자, 내가 그 국제시장 영화에서도 본 거, 내가 내 한 몸 희생해서 어, 나의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자기 희생을 했죠. 자기 자녀에, 자기 동생들에게. 자,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녀가 나를 돌봐줄 줄 알았는데 자녀가 나를 돌봐줄 상황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게 이제 그 후손에 대한 전적인 투자 이제 희생을 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기존 노인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뭐 우리나라가 어째 보면 굉장히 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가 교육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교육. 여기 기존 노인 세대는 학력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하고 있는데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에게는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성공을 하게끔 하고 뭐 대학을 다 보내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 자녀가 자기를 뭐 돌봐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인 세대는 이제 정년제. 옛날에 정년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은 보통
민간 기업에는 60세가 정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60세에서 65세. 예전엔 이런 정년이 없었는데 이 정년이 생기면서 강제 퇴직을 이제 처음 당하게 되는 이제 세대가 이제 또 기존 노인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좀 또 차별도 이제 또 많이 겪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이유로 이제 의존적인 이제 경제력이 이제 자녀에게도 이제 자녀에게 재산이나 이런 거 다 물려주고 자기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의존적인 생활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의존적으로 살게 되면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게 돼요. 그게 자녀라 하더라도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외감을 이제 느끼시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노인들이요. 자, 이러한 굉장히 많이 힘든 그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보면은 어, 그,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도 엄청나게 공헌하고 자녀에게도 투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정작 돌아오는 거는 별로 없는 그런 세대가 지금 노인 세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세대인 베이비 부머 세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에는 이제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2차가 있어요. 근데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이제 자녀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리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제 93년 이제 넘어가서 2000년대생들 이제 여러분들 밀레니얼 세대예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1964년부터 70한 79년부터 에코 세대라니까 7, 8년생까지를 이제 2차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제 1차 아니면 이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베이비 부머 1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이제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면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기존 노인 세대가 고생을 해서 이제 뭐 밑바탕을 다 닦아 놓은 거죠. 닦아 놓고 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시켜요. 그러면서 교육 수준이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절반 정도 이상이다.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이제 에, 많이 가게 돼요. 대학교도 이제 많이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육 수준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단순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에서 이제 다 2차 산업에 이제 종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기술직에 이제 종사를 이제 많이 하시게 된 세대라고 보면 되죠. 어째 보면은 교육도 좀 더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우리가 또 얘기한 게 샌드위치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에 이제 노인 세대가 있다 했죠. 그리고 자녀는 에코 세대가 있어요. 지금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코 세대. 여러분들 그 캥거루족 들어보셨죠? 캥거루족. 캥거루가 이제 그 이렇게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새끼를 낳고 거의 뭐 독립하기 직전까지 그냥 주머니에 계속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캥거루족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안 하고 부모랑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시집 장가 가기 전까지만 사는 게 아니고 시집 장가를 가서도 자녀에게 그 부모에게 자녀가 계속 의존하는 거예요. 나 일해야 되니까 우리 애 좀 봐주세요. 뭐 아파트 뭐 좀 더 넓은 평수로 가는데 돈 좀 보태주세요. 차박 가야 되는데 돈 좀 보태주세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이 노인도 부양해야 되고, 자기 자녀도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샌드위치, 양 사이드에서 빡 껴버린, 샌드위치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가, 이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모. 그래서 지금 뭐, 그, 여러분들 뭐 무슨 저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비싸잖아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해서 했었을 때 이제 집을 하는 거 기준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 서울에서 뭐 한 7, 80년대죠. 7, 80년대 아니다 뭐 한 80년대 예를 들어 볼게요. 80년대 80년대 뭐 90년대 뭐 초반까지만 해도 집값이 그래 안 비쌌으니까 80년대 뭐 이럴 때는 서울에 있는 도시 근로자가 먹을 거 먹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자기 쓸 돈 쓰고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데 얼마나 걸리냐. 옛날에 그 조사한 게 있어요. 그거 하고 지금 조사한 거하고 비교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 8, 90년대 때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도시 근로자가 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5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맞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쓸 돈 쓰고 돈 모아가지고 주택 청약해가지고 집 사는데 뭐 5년 안에 집을 다 샀다라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다 집이 대부분 다 있으세요. 그리고 돈도 현금도 많고 부동산이 이제 우리나라는 주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니까. 반면에 지금 이 에코 세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야,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엄청나게 폭등을 해가지고, 집 사기가 힘듭니다. 뭐, 그래도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집값이 좀 싼 편이에요. 그쪽에 서울, 경기 쪽에는 이미, 30평대 아파트가, 뭐, 평균가가 뭐 10억이 넘어갑니다. 10억. 이거, 이 10억, 말이 10억이지, 10억 어떻게 모아? 내가 1년이, 예를 들어서 1년이 연봉이 1억이라도 한 푼도 쓰지 않아요. 10년 걸리는데. 근데 연봉 1억이, 뭐, 애 이름입니까? 1억밖에 힘들어요. 그쵸? 뭐, 대기업 임원이나 뭐, 이 정도 돼야지 뭐, 이제 1억, 뭐,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만큼, 이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교육 수준도 높고, 돈도 또 많이 벌었고, 집도 다 가지고 있고, 어쩌보면 경제력이 좀 있다 보니까, 어, 노인 세대와, 자기 자녀인 이 에코 세대의 중간에 껴있는 샌드위치 세대다. 경제적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대인 아니, 세 번째 세대인 에코 세대. 제가 이 에코 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모. 저희 부모님들이 다 베이비 부모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에코 세대인데, 여기에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도, 더 교육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4년제 대학을 한 절반 정도가 가고, 뭐, 전문대까지 합하면은 이제, 한 7, 80%가 이제 다 대학을 진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만 이제 나온 사람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육 수준이 훨씬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이제 2차 산업에 종사를 했다라고 하면 교육 수준이 더 올라가니까 에코 세대부터는 이제 3차 산업, 화이트 칼라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전문직, 사무직, 이제 서비스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 그쪽에 이제 종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들쓰면서 머리 많이 쓰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뭐 작업을 하고 하는 이제 일들이 이제 많아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 사회복지도 3차 산업이에요. 이제 서비스직이니까. 자, 그래서 이 에코 세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여러분들보다는 덜 풍요로웠지만
그 베이비 부머, 이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는 좀 더 그 풍요로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살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뭐 공부하고 싶으면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코 세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부양 부담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면 자녀 양육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왜 자녀 양육에 투자를 많이 해요? 이 에코 세대부터 뭐예요? 이 교육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교육 수준이 올라가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다 교육 수준이 올라가니까 여성도 다 이제 직장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가 많아져요. 맞벌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녀 계획이라고 하죠. 자녀를 이제 적게 낳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확 줄어듭니다. 이제 에코 세대부터 확 줄어들면서 이제 자녀가 이제 한 명,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뭐 한 명, 두 명, 뭐 대부분 한 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얘한테 온갖 이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 한다 했잖아요. 나 직장 가는 동안에 우리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죠. 우리 애 좀 밥 좀 챙겨주세요. 애 좀 학원 끝나면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갔다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베이비 부모 세대는 상대적으로 에코 세대보다 여유가 있거든요. 돈도 있고. 이제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 뭐 물론 여러분들 이제 밀레니얼 세대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밀레니얼 세대 이제 베이비 부모 2차 세대죠.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더 뭐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풍족한 생활을 했죠. 어려움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인터넷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인터넷 세대잖아요. 그죠? 되게 편리하고 뭐 저는 이제 옛날에 삐삐 썼거든요. 삐삐 뭔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다 스마트폰 세대고 그죠? 자, 그래서 더 풍족하고 또 교육 수준도 여러분들 제 에코 세대는 뭐 대학교 올라가는 4년제, 2년제 올라가는 수준이 뭐 한 70 몇 퍼센트면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뭐 95%예요. 95%. 엄청나게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그냥 다 대학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교육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더 에코 세대보다 더 전문직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 훨씬 많아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인 세대, 에코 세대, 아니 베이비 부머 세대, 에코 세대 각각의 자녀 세대들에 대한 이제 특징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 인구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한 이 정도 아이고 뭐 한 2015년, 40년 한 이쯤 되겠네요. 2020년쯤 되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인구 성장률을 얘기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인구 성장률이 플러스예요. 그런데 이제 2031년쯤 되면 이제 이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구가 여기 보면 지금 뭐 31년에 정점 한 5,300만 정도 찍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를 적게 낳으니까요. 자, 그래서 인구 성장, 뭐, 이거 그래프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지금 뭐, 인구 성장률이 1도 안 돼요. 굉장히, 1%도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31년에 이제 마이너스, 이제 이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마이너스거든요.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 성장이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 시점 31년 시점으로
이제 마이너스 성장,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확 떨어지진 않고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인구가 늘어나야 될까요? 줄어들어야 될까요? 인구가 늘어야지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어, 국력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많아야지 일할 사람도 생기는 거고요. 어, 재능 있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어, 뭔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어떤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그 팔 수 있는 게 외국 말고 우리 국내에서만 해도 어, 1000명한테 파는 것과 2000명한테 파는 게 그 규모가 틀려진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인구가 계속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그래도 좀 선진국 대열에 지금 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가 지금 5천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건데 이제 인구가 우리나라도 이제 줄어들게 이게 마이너스에서 이제 5천만이 이제 그 40년까지 5천만이 유지가 되는데 이제 어느 시점으로 5천만이 이제 안 되게 됩니다. 여기 그래프가 있나? 여기 보면 이제 5천만이 안 되는 시점이 이제 오게 되는데 한 이쯤 되겠는데 이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렇게 삼각형 1965년만 해도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해서 여러분들이 노인이 되는 시점 이렇게 거의 역삼각형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구 구조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노인은 많아지는데 애들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선시대 때 이거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근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22.6세 이러면 옛날에 그러면 이 1905년에는 뭐 남자들은 20살 넘어간 다 죽었냐? 그건 아니고 옛날에는 의학 기술이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태어나면서 죽는 아이도 많았고 애 낳다가 죽는 여성도 많았고 그다음에 지금이야 뭐 애 열 나고 아프고 하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금방 낫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 열 나고 홍역하고 앓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예방접종 다 맞았잖아요. 옛날에는 예방접종이 없었어요. 다 죽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다 죽다 보니까 그걸 평균치로 내면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뭐 맹장염에 걸렸는데 한약 먹고 뭐 버티다가 죽었잖아요. 맹장염 걸리면 째가지고 다 이렇게 떼내야 되잖아요. 그제? 옛날에는 그게 안 돼 있었으니까. 자, 그랬는데 뭐 1960년에 이렇게 평균 수명이 이제 점차 이렇게 50대로 이제 올라왔고 경제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의학 서비스도 이제 좋아지고 하니까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뭐 2013년에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85세까지 올라왔어요. 남자는 78세. 예, 그러다가 지금은 2018년에 남성 거의 한 80세, 여성 86세죠. 거의 여성은 86세, 남성은 80세. 평균 치면 한 83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진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0 하나에 우리가 환갑이라고 하잖아요. 70에 고희.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옛날에 환갑잔치를 다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의도 하고. 지금 이거 하면 욕먹죠. 환갑, 환갑이어도 좀 다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고의도 요즘에 잔치 안 해요. 그죠? 다 사니까. 80 넘어가도 뭐, 참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잔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100살까지도 사시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평균 수명이 이제
이렇게 자 계속 이렇게 평균 수명도 올라가더라. 뭐 생활 수준과 이런 그 의학 기술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작정 뭐 해서 이게 뭐 130살까지 살고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사람의 그 이제 신체에 이게 이제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지? 뭐 우리도 자동차도 오래 타다 보면 부품을 계속 갈아야 되잖아. 그러다가 결국 폐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몸도 인체 장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여기 피부를 아무리 이쁘게 가꿔도 인체 장기, 심장은 어 태어날 때 그러니까 여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뛰기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뛰니까 그지? 죽기 전까지. 그게 100년을 뛰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제 힘들겠죠. 그래서 이 한계는 있습니다. 무작정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뭐 출산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여러분들이 한 이쯤 되겠죠. 2000년대 뭐 한 여기 저 지금 2001년이 56만 명. 그래서 2000년이 뭐 한 7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봐봐. 2018년에 보면 합계 출산율이 1이 깨졌어요. 그러면서 32만 명. 자, 여러분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2분의 1 가까이죠. 실제 보면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한 반에 몇 명이었어요? 한 반에 몇 명이었어요? 아마 한 3, 40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대구 중구 같은 경우 인구가 적거든요. 한 반에 15명, 14명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반도 많았잖아요. 반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벌써 대구 관내에도 벌써 학교 통폐합하고 있어요. 통폐합. 아이가 그만큼 줄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에코 세대를 했잖아요. 제 에코 세대. 에코 세대만 해도 뭐 한 77만 뭐 1년에 80만에서 77만 태어났어요. 저 때랑 비교하면 뭐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났어요. 3분의 1 토막. 뭐 아이가 엄청 뭐 적게 태어나고 있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구 고령화의 원인.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인구 고령화가 원인이 뭘까? 인구 고령화. 자, 저출산이라는 것과 저출산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평균 수명 연장이죠. 평균 수명이 올라가니까 이제 사망률 감소되는 거고요. 아이는 적게 낳고 사람은 안 죽으니까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들에게 이렇게 지출되는 예산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또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또 이게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내는 세금 가지고 노인들에게 돈을 쓰냐 이러한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또 일자리 문제. 노인들도 퇴직 이후에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 있어요? 청년들도 대학을 다 졸업을 해서 일자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막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좀 꺾이고 조금 주춤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도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도 뭐 양쪽 완화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노인과 젊은 층들이 같이 뭐예요?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인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빨리 취업해서 빨리 경제 활동하고 싶은데 일자리는 한정이 돼 있어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려고 하면 기업도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기업도 무기한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양비라는 것과 노령화지수라는, 이게 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자, 여기가 15세, 그리고 65세. 자, 우리가 65세가 넘어가면 요거를 이제 노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65세 넘어가면 이제 노인 인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15세 밑으로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아동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15세, 이 15세가 보통 이제 중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무 교육이 언제까지예요? 중학교까지입니다. 고등학교는 법적으로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 가죠. 뭐 대학까지 다 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5세가 넘어가면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15세부터 65세까지 15세부터 65세까지 이 사이에 있는 인구들을 가지고 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인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활동 인구가 뭐예요?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뭘 해요? 돈을 버니까 돈을 벌면 뭐예요? 세금을 내겠죠. 그렇죠? 그럼 그 세금 가지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돈 벌면 부모님한테 뭐 용돈도 드리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번 돈 가지고 여기 그 밑에 있는 아동들도 이제 부양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경제활동 인구가 노인만 매겨 살리는 건 아니고 밑에 아동, 노인과 아동을 매겨 살리는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다. 15세에서 65세까지를.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 부양비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노인 부양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아이고, 이게 마우스로 하니까 이게 어렵네요. 활동 인구. 직접 펜으로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우스로 글씨를 쓰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죠? 자, 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노인 인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일을 하는 사람 15세부터 65세 전까지 그 다음에 65세 넘어가는 사람을 나눠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1에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쉽게 얘기하면은 2017년 기준으로 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가 18.8이었었잖아요. 그럼 이거 반올림해서 19명. 그러니까 100명에서 노인 19명 매겨 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경제활동 인구가 15세부터 65세라 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노인만 매겨 살리는 건 아니죠. 밑에 유소년도 매겨 살리는 거예요. 그 이제 유소년이 이제 15세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유소년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령화 지수라는 게 있어요.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는 뭐냐? 그 나라가 노인이 많냐? 아동이 많냐? 유소년, 애들이 많냐? 쉽게 얘기하면 애들이 많냐? 노인이 많냐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산하는 방식은 유소년 인구, 그 다음에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5세 밑으로 있는 애하고 65세 이상인 사람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100이면 이제 똑같은 거고, 근데 100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2018년 기준으로 이게 100이 넘어갔네요. 110.5. 그럼 뭐예요? 애들이 많아요? 노인이 많아요? 노인이 많다는 거죠. 100이 넘어가면 노인이 많다는 거죠.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아이들보다 노인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그것을 이제 이 노인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 숫자를 보고 100명 대비 노인을 몇 명 매겨 살리는구나.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이게 100이 넘어가면 노인 인구가 애들보다 더 많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잠깐 앞에서 얘기했던 거 뭐 또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노인 부양비가 나오고 있죠. 2017년 거.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5세 유소년도 매겨 살려야 되죠. 유소년도 매겨 살려야 되니까 실제 경제활동 인구 15세부터 65세까지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매겨 살려야 되는 사람이 37명 정도가 돼요. 노인은 한 19명 정도 되고 애들은 18명 매겨 살리는 거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37. 그러니까 100명에서 37명 매겨 살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지금 2020년이잖아. 한 이쯤 되는데 좀 노인 인구가 조금 더 많아. 그런데 이제 애들은 별로 늘어나질 않죠. 근데 이제 노인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게 다 예, 노인 부양비 먹여 살려야 되는 아이 숫자는 많이 늘지 않아요. 별로 안 나오니까. 앞으로도 더 적게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반면에 노인은 계속 늘어나니까 부양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노인 가구와 노인 독거 노인 이제 실태 조사를 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은 노인들끼리 사는 가구, 그러니까 노부부끼리 사는 가구, 아니면 혼자 사시는 가구, 아니면은 가구 안에 이제 그 노인들이 있는 가구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먼저 보면 노인 고령자 1인 가구가 뭐예요? 독거 가구죠. 독거 가구. 독거 가구. 그 다음에 고령자 부부 가구는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서 사시는 가구 얘기한 거고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이제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노인이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걸 보면 뭐예요? 계속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뭐 이 수치는 솔직히 여러분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치들이 나올 때 절대 외우지 마세요. 안 외워도 돼요. 왜냐면 계속 변하니까 그 수치는. 뭐 네이버 치면 다 포털에 치면 다 나오잖아요. 뭐 통계청 뭐 보건복지부 들어가면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이렇게 노인 가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에는 이미 5가구 중에 한 가구는 고령자 가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노인들 그 독거 노인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제 뭐 질문을 이제 던진 건데 4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근데 뭐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뭐 우리가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한번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 노인 가구, 그러니까 노부부끼리 살거나 혼자 사시게 된 이유가 뭐냐 한번 살펴보면 가장 많이 대답하시는 게 이제 자녀의 결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있어요, 요즘에? 뭐 있긴 있지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다 분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자녀의 타 지역 거주.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독립을 해서 뭐 타 도시에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교육을 받으러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도시화, 이제 핵가족화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 보면 노인 가구의 어려움. 뭐 어르신들끼리 사는 경우, 어르신들 혼자 사는 경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한번 보면 제일 많이 나온 게 크게 세 가지 한번 보면 경제적 불안감이에요. 경제적 불안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 노인 세대는 연금, 국민연금이 없었어요. 옛날에 국민연금이 1988년에 처음 나왔는데 이때는 지금 다 의무 가입이잖아요. 이 의무 가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지 않은 분도 많았고, 근데 지금 기존 노인 세대 20년대생, 30년대생인데 여기 가입한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이제 할머니들은 뭐 더 없죠. 평생을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셨으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불안한 거죠. 뭐 물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상위 30%는 재산 많은 사람이 안 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경제적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플 때 이제 병원 가는 거 그런 게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인데 하고 갑자기 이래 됐는데 옆에 아무도 없어. 하고 쓰러졌는데 지금 빨리 119 구급차 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거. 그 다음 병원에 입원했는데 옆에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려면은 보호자가 사인해줘야 되거든. 이제 뭐 그런 경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이제 그 두려움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경제적 이런 뭐 병원 문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심리적인 이제 불안감들이 이제 뭐 혼자 있으면 또 무섭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노인 부양. 그러면 가족들한테 막 물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전반적으로. 그러면 노인을 누가 돌봐야 되는가? 누가 돌봐야 된다고 대답했겠어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대답을 하는 게 가족과 정부와 사회가 같이 다 같이 돌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많이 생각합니다. 그게 뭐 거의 한 40% 가까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알아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34%, 심지어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23.8%.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가족이 무조건 노인을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족이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만 34% 정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족 중에 그러면 누가 부양해야 되냐? 옛날에 가족 중에 누가 부양했어요? 장남이 했죠, 장남. 장남이 재산 다 가져가고, 그지? 제사도 지내고 뭐 해야 되니까, 그지? 뭐, 뭐, 이렇게 이제 다 뭐, 장손이다, 장손이다, 우리나라 되게 족보 따지고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뭐, 지금 그래요? 뭐, 요즘에는 뭐, 무남 동료, 외동딸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딸만 있는 가족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아들, 딸 있어도 뭐, 재산도 법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1대1이에요. 옛날에는 자녀가 뭐, 부모님이 그냥 가시면 장남이 뭐, 재산 많이 가져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법적으로 따지면 1대1이에요. 뭐, 부모님이 사고에 남기신 재산이 2억이면 누나하고 나하고 1억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모든 자녀가 같이 부양해야 된다. 뭐 이렇게 대답을 이미 하고 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독거노인 분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고, 거꾸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딱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 혼자서 얼마든지 건강도 괜찮으시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괜찮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을 할 필요가 없어. 어떠한 서비스 접근할 필요 없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부터는, 일상생활 능력에 일부 제한이 이제 걸려요. 가족 간이랑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조금, 노안으로 인해서 이제 움직임이 조금 이제 제한이 걸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 넘어가게 되면, 일상생활 능력이 이제 제한이 이제 여기서는 2단계는 일부잖아요. 제한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서 쉬는 게 이제 안 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도 잘 못 나가니까 사회적 교류도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3단계 취약 노인. 그리고 4단계가 이제 위기 노인이라고 부르는데, 일상생활 능력이 심하게 제한이 돼서, 혼자서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아예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독거 노인으로 구분을 해서, 접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독거 노인이 증가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가족 부양이 의식이 약화가 돼서 그럴까요? 반드시 그럴까? 아, 우리가 뭐든지 있잖아요. 어떠한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한 가지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복합적이에요. 근데 좀 보면 당연히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남녀 평균 수명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사시는데 아까도 봤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한 5년 정도 더 오래 사십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이제 혼자 남으시죠. 그래서 보통 독거노인이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평균 수명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양의식, 가치관 변화. 자녀가 이제 교육 수준이나 떨어져 산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화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돼서 내가 부모를 모시려고 촌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 그래서 되게 복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거 노인이 이제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거 노인이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까 그 4단계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접근을 한다 했잖아요. 자립 노인부터 해서 제일 끝에 그 위기 노인까지 해서. 그래서 그 위기 노인 넘어가면 여기가 아니고 아예 시설 서비스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2단계, 3단계 어르신들이 이제 여기 서비스를 이제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기본 서비스다 보니까 먼저 한번 보면 그냥 안부 전화 해주고 그냥 도시락 정도 배달해주고 하는 거. 재가노인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참고로 이제 독거노인이니까 이거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예요. 우리가 전문용어로 재가노인 복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3단계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방문 서비스, 직접 누군가가 찾아가서 어르신 밥도 챙겨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드리는 거죠. 자세한 거는 다음에 또 할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노인복지론은 왜 배울까?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각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노인이 됩니다. 저도 언젠간 노인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노인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노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노인이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미리 한번 간접적으로 지식적으로 한번 미리 지식을 한번 습득을 하는 거죠. 아, 이럴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미리 우리가 노후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꼭 노인이 돼 봐야지 내가 그거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 꼭 경험을 해봐야지만이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간접적인 경험을 우리가 이렇게 책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노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미래다. 미래에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미리 노후 설계를 해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인복지를 보면서 이 또 부양가족에 대한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자기 그 노부모, 치매나 중풍 걸린 부모를 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의 어려움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실버 산업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한번 같이 복지랑 이제 연관을 지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들이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노인들이 가지는 욕구가 되게 다양화된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로 우리가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돼요. 임상적 실천, 거시적 실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거시적은 이제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접근하는 거고 임상적은 미시적. 거시적은 크다, 미시적은 좁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시적 실천은 노인복지 정책이 이게 관련된 이제 간접 서비스, 노인복지 정책들을 우리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해줄까, 고용 보장을 어떻게 해줄까 이런 거요. 의료 보장을 어떻게 해줄까 이런 거. 그다음에 미시적 수준의 이제 임상적 실천을 보면 직접적인 서비스, 어르신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목욕 서비스, 뭐 반찬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과연 그러면 노인복지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결국에는 노인복지가 뭐예요? 노인을 위한 복지겠죠. 그러면 노인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인간다운 생활을 살 수 있게 어디서?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같이 지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공적, 사적 차원에서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복리 상태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 우리 사회복지도 뭐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노인 복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노인이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 노인 복지라는 것은 노인의 심신 건강. 심신이 뭐야? 마음심. 그 다음에 몸신자. 그래서 마음. 이게 좀 정신적인, 인지적인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몸신자. 그래서 정신과 육체의 건강 유지와 그 다음에 생활 안정. 또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겠죠. 돈이 있어야지 뭘 먹고 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신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보장 및 복지에 관한 서비스를 우리가 노인복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노인을 위한 복지의 당위성, 그럼 왜 해야 되냐? 이 노인들이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 에코 세대랑 비교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조금 풍족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 적절한 경제적 보장을 어, 자녀들이 하고 자녀들이 만약에 못하면 뭐예요? 국가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회적 통합 그 다음에 인간 윤리의 실천. 자, 노인이 되었다. 이제 의존적인 존재고 뭔가 맨날 뭐 도와줘야 되고 뭐 돈만 들어가게 생겼어. 그러다고 뭐 버려요? 그거는 윤리적으로 안 맞죠. 그 노인들도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분들도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셔서 뭐예요? 세금도 내고 자녀 키우고 그치?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이 노인들이 고마운 존재인 거예요. 그분들이 자녀를 키워서 자녀가 또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자녀가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사회 구성원을 늘리고 그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사회적 통합과 인간 윤리의 실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년기라 할지라도 자아실현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나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뭐 공부하러 대학을 간다든지 뭐 무슨 배우러 다닌다든지 이런 걸 보고 아우 나이 들어서 저걸 왜 배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퇴직하기 전에는 바빠가지고 못했다가 이제 퇴직 이후에 내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었어. 근데 내가 내 삶이 바쁘고 자녀 키우기 때문에 못했어. 그러면은 노년에 그런 거 바이올린 배우면서 뭐 무슨 파크 골프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는 뭐 노년화 뭐 분야가 뭐 이렇게 뭐 다양하다 뭐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노인복지 전공자가 이제 해야 되는데도 뭐 첫 번째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걸맞는 지식과 열심히 탐구하려는 태도 그다음에 현장 경험 실제 현장에 노인복지 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무슨 서비스 제공하고 어르신과 상담할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뒤에는 뭐 인구 정책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죠. 그, 보면 1960년대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애들 너무 많이 나왔어요. 6명 나왔어요. 6명. 평균 6명. 60년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했습니다. 70년대도 뭐예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라. 둘만 낳아라 했어. 자,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뭐예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뭐가 있었어요?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죠. 남아선호 사상. 그 낙태를 또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태, 이제 불법으로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딸만 하나 키워도 좋다. 이 얘기야.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넘어와서 보니까 애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봐봐요. 쭉 떨어졌어요. 쭉 떨어져가지고, 이게 계속 떨어져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안 됐죠? 이렇게 안 됐죠? 지금 이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인구가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1.17 너무 쫓겨났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가계도 그리는 거 배워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네모가 남자고 동그라미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뭐 딸을 낳았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1 더하기 1이 지금 우리나라는 1인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1 더하기 1이 2가 돼야지 본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1 더하기 1이 지금 0.98이 되고 있어. 이게 계속 더 떨어지고 있어. 이게 뭐예요?
아이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뭐 물론 인구가 근데 왜 안 줄어들어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평균 수명이 연장이 돼서 노인들이 잘 안 돌아가시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이제 노인들도 사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되면 이제 인구가 이제 감소를 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1 더하기 1이 2는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산율을 끌어올리려고 양육수당 어린이집 다 무료잖아요 지금 그쵸? 거기다가 지금 아동수당도 주고 있죠. 아동수당도 주고 있고 뭐 무상급식도 하고 있고 초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학비 무료로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고3부터 이제 아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을 국가에서 부담할 테니까 아이 좀 제발 낳아서 좀 키워라. 이렇게 지금 국가에서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어떻게 인구 정책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는 뭐 이렇게 뭐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그 어린 왕자를 지으셨던 이 생텍쥐베리 프랑스 작가죠. 어린 왕자.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 부모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 우리도 그분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뭔가 바라고 여러분들을 키우고 한 거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자,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힘없고, 아프시고 할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라도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치? 그 부모들이, 노인들이 이제 의존적으로 됐다 해서, 짐짝 취급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여기서 생택지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좀 좋게 이제 얘기를 꾸몄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수업, 2교시, 3교시를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해서 1장, 현대 노인의 문제와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제는 제가 그 여러분들이 또 매번 어려운 거를 하면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퀴즈 하나 내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수업한 거 중에서 나오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